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에 1기로 입교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학생의 입장이 돼서 앉는 것이 좀 궁색스럽기는 하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신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앉아서 함께 듣고 토론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 생각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과정을 이수해 가면서 확인을 하시겠고, 이 과정이 끝날 때쯤은 그렇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다음에라도 오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꾸로 이 시대, 이 시기가 아주 막중하고, 또 그런 막중한 시기에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또는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생각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유한 생각을 서로 안팎으로 드러내서 그 생각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에는 사실은 여기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앞장을 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기의 의미를 우리가 과소평가한 채 또는 평가도 제대로 못한 채 놓쳐버릴 수가 있고,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막중한 시기에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거나 또 필요하다면 바꾸어 놓거나 또 필요하다면 가속하거나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시기를 그렇게 보는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의미와 그 장소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반도에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특정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기본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판이 옛날에는 전쟁으로 흔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이나 그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유럽에서 총소리 없이 시작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던 중동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각각 떼놓으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구조 자체도 상당히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증대시키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포럼과 다이얼로그와 무슨 심포지움과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서도 정확한 답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명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것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100%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국가 지도자들도 G7도 모여보고 G8, G20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정상회의를 해보지만은 그렇게 뾰족한 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할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어떻게 협력하자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고 또 특히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변화의 중앙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격이 높은 국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외에 나가보시는 분들은 뭐 금방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는 과거에 일찍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생활의 이런저런 면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아직 대단히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무력 도발을 하고 민생 경제는 피폐해 있는데 지도자가 사망해서 새로운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의 격차와 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차이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북한이 맞이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한 변화, 그게 어떠한 변화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예단할 수 없는 것은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상태로 종결을 이 판의 흔들림이 종결을 낼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이러한 변화는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는 위기이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 분단 관리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북한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여기서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하게 하느냐 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였고, 이 노력은 사실상 상당히 성공적이긴 하나 이 계속하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분단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만 요즘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분단은 이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흔드는 것은 이 분단 상황에 무슨 변화가 오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어려움에 적응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게 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노예는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계속 살다 보면은 그런 대로 살만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 그 족쇄가 없어지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내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분단은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족쇄가 분명하다. 여러 가지 삶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삶을 왜곡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발전의 그 장애가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통일은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분단을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단에 익숙해 가는 게 아니냐, 분단 상황에서 살만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분단이 이게 없어지면 이게 우리 괜찮은 거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이런 유동성이 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생각들이 좀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몇 사람이 모이면, 특히 북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은 마지막 헤어질 때 우리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은 60년 동안 불러봤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통일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논의가 적어서 통일되지 않았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적게 불러서 통일되지 않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이 된 뒤로 이렇게 그 국내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중국이 한국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당신 대사도 하고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통일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한국 통일부 장관의 일이 아니라, 또는 한국 국민의 일이 아니라 중국의 일이거나 미국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두교수에서도 연두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통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주기를 기다려봐야 아무리 기다려도 통일은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통일이 옳은 통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해방이 옳은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나무 손에 열쇠를 맡겨놓은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남과 북이 하는 거다. 기본적인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열쇠를 꺼내들고 이걸 뭐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말이지 딴소리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일 하는 거냐? 이거는 참 옳은 태도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통일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말로 역시 확인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는 말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말도 자꾸 듣고 나면은 그런 말이 있다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변화의 물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위원장의 그 사망 후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필요하면은 무력으로 좀 위협도 하고 또 뭐 국제사회로부터 뭐 고립되고 이러면서 체제를 유지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쁜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좋은 선택은 뭔가? 국제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나설 국리를 하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보살필 국리를 하고 그리고 도발보다는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무슨 체제의 유지를 넘어서 뭔가 발전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야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한국은 선택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의 아젠다만 따라다니면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아젠다를 따라다니면 어느 날 한국은 갈 길을 놓치고 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 미국의 정치 지도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면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늦은 그런 주변국들도 있습니다. 길을 역사의 흐름에 쫓아서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역사에 뒤처지거나 역사에 깔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갈 길을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택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주변국과 당당하게 의논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족쇄가 되어 있는 이 분단은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명백한 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단 관리에만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듣기에는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에 추월당하고 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2012년도 정책 목표를 능동적 통일 정책이라고 정했습니다. 뭔가 한 발 앞에서 내다보고 뭔가 스스로 길을 선택하면서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주어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봉하거나 또는 피해가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몇 가지
이 정책적 고려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고 긴장이 높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상생 공영을 위해서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 간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대화 채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닫았다 열었다 또는 부셨다 다시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대화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일정책은 그게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이러한 대화의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나 대화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남북정책 또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키는 토대 위에서 그러나 가능한 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른바 유엔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적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유엔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또 문화, 예술, 종교 부문의 인적 교류나 이런 것을 재개하고 확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생산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았는데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이 북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황이 거기서 그냥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인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로 조금씩 그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얼마 전에 고구려 고분군 주위의 소나무 숲에 병충해가 심하다고 하기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 하는 제안을 했고 또 뒤이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일전에 비핵화 사전 조치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해서 북미 회담이 열렸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여 년간의 남북 회담과 육자 회담을 시계열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마치 이 두 관계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퀴 하나가 굴러가면은 다른 바퀴가 그 추동력을 받아서 구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둘이 같이 굴러다가 어느 한쪽이 또 털커덕 걸리면은 다른 쪽도 안 굴러가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육자회담에 어느 정도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면은 남북회담 쪽에도 또 뭐가 좀 가능한 동력이 생길 수가 있다.
또 물론 그 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은 북측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안 올 거다. 왜 안 오느냐 하면은 이 정부가 별로 친절하지 못하고 또 이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관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무책임하냐 하면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 그렇게 1, 2년 적당히 기다려도 좋을 만큼 느긋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 남북 간에도 상호 간에 대화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가야지 적당한 친구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것은 아주 무책임한 생각이다. 그리고 1년이 남았는데 뭘 하겠느냐. 100년도 1년이 100번 모여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전날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1년은 아주 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같이 지도자가 바뀌고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국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형편에서는 1년이 아주 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공연히 협의할 게 아니라 남북 간에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은 그 고통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도와주니까 또 미국이 이제 영향 지원도 한다니까 굳이 한국에 그럴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켜 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적이라고 하는 속에서 경제를 일으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북한을 위해서라면은 같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여기 와 계십니다. 또 한국은 사실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할 돈의 여력을, 재원의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 개방할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서 투자를 했던 것은 우리 기업입니다. 여기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홍콩 자본들도 망설일 때, 싱가포르 자본들도 망설일 때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승부를 걸었던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하물며 북한이 그러한 개혁 개방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그 리스크 때문에 외면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와준다는 것은 중국과의 호혜적인 입장 또는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북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수준,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뒤지고 세계화와 정파에 다시 뒤진 이를테면 두 제너레이션, 두 세대를 뒤진 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금씩 원조를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만이 그 의지와 그 돈과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거를 늦추면 늦출수록 북한 지도부는 그 선택을 잘못하는 게 된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뒤면 어떻고 2년 뒤면 어떻고 5년 뒤면 어떠냐. 세상에 가만히 있어 주지도 않고요. 이미 2세대 뒤졌다면 그것을 3세대로 만들고 4세대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준비에 나설 수 있다면 그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에도 북한 체제를 흔들어서 전복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선택을 한다면 기꺼이 관민이 나서서 투자를 하고 돕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언하건대 이웃나라들과 함께 이웃나라들까지도 설득을 해서 함께 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나설 것입니다. 그럼 통일 준비를 위해서 뭘 하느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가지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고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단 이재민들, 그 대부분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이 사회에 와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통일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근년에 한 달에 2,500 내지 3,000명씩, 1년에 2,500 내지 3,0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계가 2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납북자 가족과 국군포로 가족들을 포함해서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가 잘 포용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통일의 희망을 크게 하느냐 하는 또는 통일의 길을 앞당기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의 작은 열쇠를 쥐고 있는 이웃나라들, 주변국들과 통일 외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공조를 다지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통일 한국이 당신들에게 이롭다. 통일 한국이 당신들에게 절대로 해롭지 않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한국민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과 공동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설득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잘 아는 통일 항아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통일이 된 다음에 구하려고 허덕거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비축을 해 가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과정에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국민은 이 계정에 통일 계정에 돈을 넣으면서 동시에 통일 염원, 통일 의지를 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맞아서 IMF 위기를 극복할 때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금이 모아져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인 그 금의 양은 돈의 양으로 치면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화같이 일었던 국민의 의지는 이것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돈을 내 간다면은 모이는 돈도 돈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모이는 국민의 통일의지, 이것이 결집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이것이 매우 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가 통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이웃나라들은 한국인들의 통일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통일의 부담을 나누어 져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고, 그로 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 하는데 문제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앞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 속에 아픈 돈을 내므로써 행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기업에 강제로 모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개개인 통일을 희망하는 개개인의 기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성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 국민의 강제로 임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의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대단히 큰 호응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경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S&P나 피치 같은 데서는 그걸 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며칠 전에 만났던 바이체크 전 독일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는 준비된 통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 이 국토 및 안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분이 한때 그 부통령 후보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분은 저보고 희망을 주는 일이다. 관계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중국의 어떤 고위 관리는 저한테 당신의 그 열정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하늘을 감동시키기 전에 중국을 좀 감동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런 호응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 안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굉장히 바쁘고 선거철이 돼서 사실 정신없는 면이 있지만은 국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 시의성을 보고 이 법안을 18대 국회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아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대와 이 한반도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통일 의지가 다시 결집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론이 통합되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의 스케치는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